윤석열이 어쨌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감옥에 가야 되지 않아요? 감옥에 가야 된다. 네. 윤석열이 관저에 있는 동안의 만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요리사를 부르고, 예? 거기서 김건희 씨는 또 55사단의 경비 병력들에게 나 이거 그 뭡니까 전술 차량 그거 타보고 싶다고. 나 운전해보면 안 되냐고 그러고. 아. 그리고 그 체포영장 맞고 거기서 사실상 관저를 요새화했을 때 그 55사단 맞나? 갑자기 아무튼 그 병사들을 어디 체육관 같은데 재우면서 40 며칠 동안 체육관 같은데 재우면서 불행하게 만들고. 검찰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검찰의 선택이. 예, 그게 제일 궁금해요 저는. 왜냐하면 특검을 안 하는 이상 특검은 지금 안 될 거 아닙니까? 한덕수가 거부권을 행사할 테니까 특검 뭐 민주당이 백날 발의해봐야 대선 이전까지는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그 사이에 무엇을 할 것이냐 검찰이. 아까 동아일보 이기용 대기자님이 지금 윤석열을 축출하고 김건희를 사법 처리하라고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또 한편으로 한동훈이나 뭐 하여튼 찬탄파가 바라는 바 아닐까요? 그러니까 검찰이 여기서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칼날을 겨루는 것은 보수 찬탄파도 좋아하고 나중에 검찰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도 할 말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검찰이 얼마나 속도를 낼 거냐 야구하는 것이 저는 이제 관심 포인트인 거죠.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특검을 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검찰이 지금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것은 한동훈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법조 전문가 우수 변호사 김준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검찰은 뭐 그냥 검찰 편입니다. 검찰한테 무엇이 제일 유리하냐가 제일 중요하고, 검찰 출신이 어떻게 되느냐는 뒷문제예요. 예. 검찰 출신은 어떻게 뭐 다 챙겨줍니까? 어떻게 다 챙겨줘요? 그러면 뭐 민주당이라고 뭐 검찰 출신 국회의원이 없습니까? 그리고 뭐 검찰 출신 뭐 국힘 너무 많은데 뭐 그걸 다 못 챙겨. 우리 조직을 위해서 지금 뭘 해야 될 거냐. 야, 이거 지금 확실히 하지 않으면 이거 또 지금 작살난다. 윤석열 김건희를 확실히 죽은 권력을 확실히 하이에나처럼 물어뜯지 않으면은 민주당 정권에서 우리는 끝장난다. 끝장난다. 근데 이럴 줄 알고 민주당 사람들이 다 입을 모아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절대 이번에는 검찰한테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반드시 검찰이 뭘 하더라도 검찰로 해결하지 않는다. 반드시 특검을 해가지고 절대 검찰에 비치지 않고 특검의 손으로 다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검찰을 반드시 개혁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근데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미진했다. 개혁이 미진했다 설. 그 다음에 개혁이 아마추어적이었다 설. 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한 달 전인가 이재명 대표 무슨 어디 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인적 쇄신 정도만 얘기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에 관한 제도 개혁에 관해서는 조금 유보적인 듯한 뉘앙스로 저는 보였는데, 이제 그 뭐지 SBS가 하는 거기 가서 얘기했나? 그 스토브리그였나? 뭐 거기였는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재명 대표가 이 칼에 대한 비유였나요? 어쨌든 도구가 무슨 죄가 있냐라는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말씀을 하시는데 쏟고 안 쏟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뭘 하겠다는 건지가 제가 볼 때는 컨센서스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소청으로 만들겠다. 이거 민주당에서 많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끝까지 할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거를 검찰 개혁을 자신의 정치적 아이콘으로 삼는 몇몇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있긴 한데 이재명 대표가 꼭 그렇게 하겠느냐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2017년 당시에 막 삼성 비판하던 대선 주자 이재용과 웃는 이재명이 있는데,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예측 가능성이 조금 없죠. 뭘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앞으로 2달 동안 혹은 석 달 동안 검찰이 그냥 속도를 높이면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와가지고 그럼 국정감사 뭐 긴급 질의 현황 해가지고 검찰총장 왜 명태균을 지금 또 수사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면 김건희를 왜 수사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검찰의 결단이 검찰의 결단. 검찰이 뭘 할 거냐. 그러면 김준우 변호사 생각에는 대선이 끝나기 전에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검찰이 뭔가 할 것이다. 뭔가 한다. 어느 정도 칼날을 들이댈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명태균 관련해서는 계속 김건희를 소환하니 많이 뭐 이 기사는 찔끔찔끔 뭐 지금 뭐 천장에 비새듯이 찔끔찔끔 얘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부른다 명태균 관련해서 김건희. 그리고 이제 그 고민을 하겠죠. 차기 검찰총장을 누구로 할 것이냐, 법무부 장관을 누구로 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겠죠. 말하자면 법을 바꿔가지고 검찰총장을 외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아니 외부에서 할 수 있죠. 지금도 외부에서 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왜 못해요? 아니 잘 몰라요 저는. 아니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김준우로 하죠 그러면. 걔는 안 돼. 걔는 안 돼. 왜 안 돼요? 걔는 또 안 돼. 기소청으로 가고 수사청으로 간다. 이게 하여튼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개혁이라는 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팅을 할 때 원래 혁명보다 개혁이 어려운 이유가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건데 어쨌든 지금은 뭘 하느냐 검찰 이 자기 존재 증명을 좀 하긴 해야겠죠. 근데 이제 뭐 어쩌면 끝난 권력 물어뜯기를 잘 하니까 빨리빨리 하십시오. 그러니까 과정이 목표를 뭘로 둘지는 뭐 모르겠지만은 과정이 이제 쉽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하면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문재인 정권 때를 생각해 보면은 초반에 이제 뭐 늘 하는 얘기지만 초반에 특수부 검사들하고 완전히 절연을 못했던 이유가 전 정권 수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수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 수사를 문재인 정권이 되기 이전부터 특수부 검사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딱 들어섰는데 아마 지금도 그럴 건데 다음 정권 들어서면은 바로 그런 얘기들 할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다음 정권이 됐으니까 윤석열 봐줄 거냐, 김건희 봐줄 거냐, 화해와 통합으로 갈 거냐,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씀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문재인 정권 때 똑같았어요. 박근혜 국정농단 했는데 죄인인데 최순실 죄인인데 문재인 정권 됐으니까 이제 봐줄 거냐 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수사하고 있는 거를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수부 검사 체제로 이제 간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소위 말하는 6대 범죄 외의 다른 것을 이제 경찰이 개시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때 6대 범죄만 검찰이 하고 근데 그 단계에서 그렇게 한 2년을 했나 그 시점에서 변호사들의 원성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제 기억에. 사건이 진도가 안 나간다. 맞아요. 만나는 변호사마다 그 얘기를 어떻게 어디를 지지하든 이 변호사가 맞아요. 진보 변호사든 보수 변호사든 미치겠다는 거예요. 경찰이 뭐 역량이 안 되는 거죠. 일이 과중해서 그런 건지 맞아요. 뭐 법적인 역량이 안 돼서 그런 건지 뭐 아무튼 간에 무슨 이유든지 간에 준비가 안 돼 있다. 맞아요. 진도가 안 나간다. 그래가지고 뭐만 쌓이고 있다 지금. 그리고 검찰은 우리 검찰 개혁돼 갖고 우리 못하는 사건이야 이러고 손 놔버렸다. 그래서 칼퇴가 늘어났죠. 검사들 칼퇴가 늘어났습니다. 그 원성이 어마어마했고 사실은 그 이후 국면에서 윤석열이 막 이러고 다니고 하는 거는 검찰의 상층부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 아래 단계에서는 그러고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하층부에서는 다 그러고 있었던 것이고 상층부에서 윤석열이 주먹질하고 다니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 뭘 했습니까?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 검수한박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검수한박에 대한 반발이 컸던 이유가 그 6개 범죄만 수사하도록 한 그게 자리를 안 잡았는데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2년 동안 너무 힘든 상황인데 이게 자리를 못 잡아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뭘 한 번 더 한다고 하니까 그게 그래서 법조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가 대단히 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을 잘 잡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맞아요. 방향을 그게 기소청으로 하는 거냐 네. 아니면 뭐 원래 문재인 정권 시절에 한동훈이 다시 지금 원상복구 해놓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 6대 범죄만 수사하게 했던 것조차도 이전으로 돌려버린 거잖아요. 네. 시행령 개정으로. 네.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권 때 뭐 그때로 돌아가는 거냐 아니면 완전히 뭐 그 악셀레이터를 한 번에 확 밟아가지고 기소청으로 한 방에 만들어 버리는 거냐 이게 목표는 다양하게 둘 수가 있는데 현실적인 지금 상황들 때문에 이게 이 검찰 개혁을 어느 정도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어느 단계까지 하느냐는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단계가 될 것이다. 맞아요. 그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굉장히 깊이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검찰 조사관들 수사관들이 되게 영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그러면 딴 청으로 빼야 됩니다. 그러면 경찰로 시험을 검찰로 시험 보고 들어왔어요. 경찰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경찰 가면 자기는 승진 늦어질 거야. 검찰에 있다가 윤석열 만나서 청와대 가서 한 자리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입직 경로에 따라서 그분들이 자기가 나온 성장 경로가 있었던 거죠. 대공수사 관련해서도 뭘 만든다 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국정원이 그러면 IO로 있던 국내 인력을 이쪽으로 다시 빼가지고 뭘 새로 만든다 이랬는데 국정원 직원은 신분 보장이 돼 있습니다.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국내 기관 정보 사찰하던 사람이 갑자기 러시아어 배운다고 고생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혁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혁명보다 개혁이 어려워요. 혁명일 때는 혁명적 시기이기 때문에 야 시끄러. 너 안 그러면 단두대 간다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건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도 예를 들면 그 직장 내 괴롭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게 돼. 그걸 노동위원회로 보내자는 얘기를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국회의원들한테. 노동위원회는 지금도 사건이 많아가지고 조사관들이 그거를 부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경찰은 원래 하던 일에서 일이 갑자기 늘어났는데 그러면 그 일을 늘려면 인력을 더 엄청 늘려야 되는 겁니다. 원래대로면 총량으로 따지면 검사의 인력이 경찰로 가면 되는 거죠. 못 가잖아요. 그럼 경찰 이만큼 늘려야 되는데 갑자기 사람 늘린다고 역량 있는 사람이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뭐 발령 받으면 휴직하고 뭐 하고 해서 초기에 난리가 났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상황에서 개혁을 더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개혁이 준비가 돼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되게 이제 논점이 붙으니까 제가 이론적으로 기소청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뭐가 선행적으로 필요하고 로드맵이란 말이 왜 있는 거냐 저기 에베레스트까지 가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 길로 갈 거냐 저 길로 갈 거냐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해가지고는 사실 이제 보수 쪽에서 비웃는 사람들이 뭐 조국 대표의 그 당시에 조국 민정수석의 진정성을 제가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이론적이고 관념적이다. 조직을 모르고 지금 개혁을 하니까 저렇게 안 된다라고 하는 반대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검찰 개혁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평범사들 사이에서도 이게 뭐냐 범죄자만 놓치는 건데 이게 검찰 개혁이냐 이렇게 나오는 반발들이 꽤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계속 사석에서 만나서 이걸 뭐 어떻게 디펜스를 하는데 그 검사하는 애들은 막 되게 시니컬하게 민변이니까 디펜스를 엄청 했어야겠죠. 근데 이제 뭐 저희 좋아요 일찍 퇴근하고 막 해서 그렇게 싸가지 없는 놈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야 이씨 이렇게 하죠. 야 몇 살이야 이렇게 바로 나이로 가죠. 지금 공수처 가지고도 그래서 민주당 정치인들 중에 일부는 공수처만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거기는 또 친문 싫어하는 또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다 문재인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또 지지층이 있잖아요. 민주당 지지층에는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이게 아니다. 공수처 인원이 너무 적다. 공수처를 강화해야 된다. 공수처를 확대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거를 제가 작년에 선거 공보물에 넣어놨습니다. 무슨 선거요? 본인의 총선, 본인의 비례대표 녹색정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공수처도 지금 우리가 윤석열 이거 하느라고 봤듯이 공수처 규모도 규모고 독립성이 보장이 돼야 돼. 독립성이 그쵸. 이 내부의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공수처 경험이 있는 사람들. 윤석열 시기에 과연 공수처를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윤석열 시기에 윤석열이 공수처를 그냥 즐겁게 바라만 받겠느냐 아닌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내부에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공수처가 해야 될 일들이 많았을 텐데. 그게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원래 경찰에서 일부 인력이 파견이 갔었어요. 지원청으로. 그리고 이제 막 무슨 저기 그 네트워크도 깔고 뭐도 하고 막 양식도 하나도 없었는데 검찰이 안 도와주니까 경찰이 상당 부분 이제 그거를 서포트를 해주러 파견을 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다 뺀 거죠. 그래서 더 힘들어진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근데 이거 얘기하면 되게 더 깊게 들어갔는데 어쨌든 확대해야 되고 임기가 너무 짧다. 그 공수처 일반 평검사들의. 근데 그 검사들조차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덕수가 아직도 인사제청 안 하고 있죠. 윤석열 때부터 안 하는 평검사 숫자도 지금 안 받쳐주니까. 그러니까 하게 돼 있는 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이 양반들은. 네, 그렇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권 때 이제 그 검찰 개혁을 해서 6대 범죄만 검사가 수사하게 된 이후에 경찰에 이제 과도하게 뭐 권력이 쏠린다 이래가지고 경찰 전 세계 경찰 중에 또 부패하지 않는 경찰이 없거든요. 영화 같은 거 보면 다 경찰이 부패했잖아요. 그렇죠. 예, 안 부패한 경찰이 없잖아요. 그래서 경찰은 그럼 어떻게 그런 걸 막을 거냐?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러면은 뭘 얘기했냐면 자치경찰제를 하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쵸, 또. 예. 근데 자치경찰제는 사실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지금 뭐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치경찰제는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좋은 얘긴데 저는 그때도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예, 자치경찰제를 민변 안에서 선배님들도 많이 얘기하시는데 예를 들면 그게 야경국가를 국가가 포기하게 되는 건가?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하자고 막 하잖아요. 막 지방으로 하면 지방에 따라 세수가 다른데 또 그렇죠. 펑크가 나면 네. 야경국가 포기 선언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야경국가라도 해야지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이제 원래 개념은 권력을 쪼개고 뭐 민중의 수호가 되고 지팡이가 되고 뭐 이게 다 좋은데 현실은 또 약간 그리고 지금 그렇잖아도 광역단체장의 권력이 워낙 센데 여기서 그러면 지역 경찰에 관한 인사권까지 쥐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 또 어떻습니까? 지방의회는 또 어떻습니까? 국회보다 더 비례성이 안 좋은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또 민의가 왜곡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상황에서 또 이렇게 된다? 이게 약간 좀 그래서 저는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 하여튼 엄청 그걸 또 강력히 미시는 진정성 있는 분들이 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만 해도 그때 저는 약간 자신 없었거든요. 예, 근데 자치경찰제 이거는 감당할 수 있나 지금? 그런 생각을 좀 했죠. 예. 그래서 일단은 경찰이 수사 역량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근데 현실은 경찰대 출신이 다 로스쿨을 가고 경찰을 그렇죠, 나중에 지금. 그만두고 네. 있다. 이런 현실에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진짜 아주 잘 짜야 됩니다. 계획을. 그러니까 이게 실패하면은 그러니까 한국의 이 제도와 정치 현실의 문제가 뭐냐면 무슨 제도를 이런 개혁의 연장선에서 뭔가를 하자고 해요. 뭐 개혁적인 어떠한 정권이든 개혁적인 사람들이 뭘 하자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운명적으로 잘 안 되죠. 항상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이게 뭐 누가 꼭 잘못해서라기보다도 원래 그런 거예요. 잘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볼 때는 어떤 개혁을 해갖고 잘 안 됐으면은 자, 이 개혁을 추진했는데 왜 안 됐지? 이러저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면 개혁의 방향은 맞지만 이러저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한 번 더 추진하는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계속. 그렇죠. 이게 이제 계속 앞으로 가는 개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라는 그런 게 아니고 좀 개혁을 추진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바로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봐라. 그게 그렇죠. 애초에 되지도 않을 것을 나라를 실험장으로 만들고 무슨 뭐가 되니 무슨 연병을 떨고 이래가지고는 완전히 엄청난 백래시를 그 이전보다도 한 2배, 3배 퇴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윤석열 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예? 뭐 이런 이따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 같은 일을 또 벌이기 때문에 아주 이번에는 어쨌든 문재인 정권에서
그 고민이 없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고 그렇죠. 엄청 돌다리 두들겨가면서 한 거예요. 그렇죠. 네.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이 고민 제로인 상태에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 검찰 개혁 한 방에 가지 않고 일단 6대 범죄로 좁힌다. 그다음에 경찰의 권한 커지니까는 뭐 자치경찰제나 이런 걸 넣고 경찰도 경찰 나름대로 뭘 한다. 그다음에 뭐 공수처 둔다. 뭐 나름대로 이런 거 저런 거를 배치를 한 거잖아요. 네. 물론 잘 안 돌아갔죠. 잘 안 돌아갔지만 어쨌든 그때 뭐 빈 구멍들이 뭐였는지가 이번에 이렇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번에 할 때는 좀 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는 딱 이 뭡니까 동물을 사냥할 때 보면은 도망을 못 갈 곳으로 몰아넣어가지고 딱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짜야 되는 것이고 검사들이 그 뭐 검사라는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뭐 DNA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그 조직에 들어가서 그 조직의 삶을 살면서 생각하는 게 뻔해지지 않습니까? 검찰 조직이 뭐 검찰 개혁이라고 막 이렇게 소나게 쏟아질 때 그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호응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들이 힘을 쓸 수 있을 때가 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검찰은 검찰의 편이다. 이 모드로 가서는 뭐 권력이랑 타협하기도 하고 정치 권력이랑 연합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사건을 왜곡시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막 벌이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안 오도록 하는 거는 어쨌든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 예를 들면 막 20세기에 뭐 인생을 가장 바꾼 것은 예. 세탁기였다 뭐 이런 것처럼 그 삼종신기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밥솥 냉장고 세탁기 검찰 개혁을 할 때 핵심이 뭘까에 대해서 제도만으로 접근해서는 좀 안 된다라고. 평소에 제도를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샤프도 제도 샤프만 쓰신다고 지금 소문이.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제도를 개혁했을 때 그 제도 개혁을 동반할 인프라가 돼 있어야 되는데 시쳇말로 더 심하게 얘기를 하면 이거 실명 토크를 해야 되는데 좀 약간 곤란하다. 어쨌든 그 제가 민변회에서 상근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무차장. 네, 근데 그 제도 담당이었거든요. 말하자면 그리고 검찰개혁 담당이었고 선거제도 담당이었고 개헌 담당이었습니다. 제도만 이렇게. 네, 제가 담당이었어요. 네. 정말로 그 자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여기 책 어디 있나? 또 책이 있어요 또? 여긴 없구나. 그 예를 들어 김선수 전 대법관님이 김선수 전 대법관님이 사법개혁 비서관을 노무현 정부 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은 입장을 이제 내셨는데 저희한테는 전직 회장님이니까 민변 회장님이니까 검찰개혁 관련해서 내부 세미나도 하고 토론을 하다가 별로 저는 생각 안 해본 논점을 김선수 회장님이 이제 하나 이렇게 했거든요. 그분이 그 당시의 경험을 가지고 사법개혁 리포트란 책을 썼어요. 거의 팔리진 않았는데 되게 건조한 언어로 참여정부 때 뭐가 논의됐었고 어떻게 결론이 난지가 그냥 기록돼 있는 거예요. 그런 건데 그거요. 민정수석실은 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법개혁 비서관이 별도로 있지 않으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게 하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저희가 이제 어떻게 뭐 전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조국 민정수석실은 이걸 검토 안 한 바는 아닙니다. 근데 왠지 모르지만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민정수석실 엄청 바빠요. 그리고 경찰,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도 개입을 많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러면서 또 제도를 짜야 돼요. 또 언제는 또 막 그때는 얼마나 바쁩니까? 개헌도 갑자기 또 누가 짜야 돼요. 그렇죠. 맨파워는 뻔한데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걸 개혁을 제대로 하려도 야 이거 어떻게 하면 하지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거를 그냥 법무비서관, 민정비서관 그 민정비서관은 또 그 뭐 체크하고 이런 거 해야 되니까 그럼 법무비서관실에서 좀 하고 민정수석만 이렇게 컨트롤 해가지고는 맨파워가 안 되는 거예요. 개혁을 하려면 이전에 있던 것보다 더 다른 개혁을 하려면 그거보다 더 많은 그렇게 치면 이 박상원 박사 같은 사람이 싫어하는
큰 청와대가 필요해지는 거죠. 예. 좋네. 예, 그런 쟁점이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나온 안들을 제가 이제 보는데 자치경찰은 그 당시에 전혀 내가 볼 때는 그 그림을 못 그리는 수준이었다고 저는 봤고, 세미나는 계속 하는데 교수님들도 실제 논의가 잘 진전이 안 된 거죠. 그렇게까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또 어떤 면에서 봤을 때 그때 제가 이 방송에서 옛날에 한번 얘기한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경찰에서도 그 과가 있었어요. 그 뭐였지? 무슨 과였지? 과 이름이 있었는데 TF가 설치가 돼 있었거든요. 경찰들이 막 돌아다니고 걔네도 대관 업무를 하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음료수 하나 마시면서 근데 저희 이렇게 고생하는데 마지막에 공수처만 생기고 검경수사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에서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게 홍준표가 제시했던 안이었어. 19년 가을에 이거 검경수사권 줘도 나라 큰일 난다. 공수처는 나중에 없앨 수 있으니까 공수처를 받자. 공수처를 받고 검경수사권 주는 건 막고 대신 선거제도도 막자. 이것이 홍준표 선생의 이제 탁견이었죠. 보수의 탁견. 그러나 황교안은 모든 것이 안 된다라고 들어누우면서 오히려 통과가 된 거 아니냐. 통과가 될 줄 알았을까? 예를 들면 4월 달에 저는 그런 의견을 냈었죠. 그해 초부터 검찰개혁과 선거제도를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민평당 계열이나 이쪽까지 다 엮어서 하면 통과가 될 것이다, 패스트트랙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저희 내부에서 했고, 그때 그 얘기를 하승수 변호사님 경향신문 칼럼도 썼었죠. 예, 그 얘기가 쭉 하여튼 저도 나름 저작권이 있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4월 달에 패스트트랙이 타왔어요. 그럼 6개월 후에 되는 거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민주당이 어디서 국힘이랑 이거를 타협할지. 근데 국힘이 타협을 저는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타협 안 한 거죠.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묘한 것들이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걸 책을 쓰십시오. 그걸. 이건 그냥 카더라가 좀 많기 때문에 네? 다 쓸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 개혁과 관련해서 그 인적으로 훨씬 더 많이 도왔는데 그 평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노무현 정부는 너무 위원회를 청와대에 많이 만들었더니 그 평가가 있죠. 중앙부처에서 귀등으로도 안 듣더라.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하고 그래서 막 부처별로 위원회를 만들어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무슨 경찰 무슨 위원회, 다음에 검찰 과거사위원회 다 위원회가 다 따로 있으니까 또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예요. 경찰개혁위에서는 안 따로 나오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안 따로 나오고 결국은 다시 청와대가 정리해야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좌편향 우편향까지는 아닌데 이렇게도 해봤다가 저렇게도 해봤다가 지금 친노 친문그룹은 그렇게 해본 거죠. 해봤는데 다른 방식으로 실패를 거듭한 거죠, 말하자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로스쿨이 처음에 실패했다.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당시에 제도 개혁을 했으려면 그만큼 인적 인프라가 각 로스쿨 대학에서 준비가 또 돼 있었냐? 안 돼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의식이 훌륭하고 안 훌륭한 시작하면 무조건 나쁩니까? 그 변호사들은 그거 가지고 서로 무시하죠. 이제는 그냥 다 이제는 거의 지나간 얘기지만 초기에 얼마나 로변이라고 무시하고 그건 그렇죠. 그런 당연히 그랬겠죠. 무시 많이 당하셨어요? 그때 민변은 별로 그런 게 없어서 민변 사람들하고만 알고 지낸 건 아니니까. 대형 로펌에서는 그 정도 유치한 얘기는 잘 안 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가는데 아마 좀 황망한 일을 당하신 분들이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좀 점잖은 데만 있어가지고 별로 그렇게. 나는 대형 로펌에만 있었다. 아니 그건 아니고 처음 시작이 대형 로펌이었고 그다음 민편에 있었고 그다음 여기에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혁이 하여튼 상당히 어렵다. 쉬운 문제가 아니다 절대. 그게 이제 그래서 저는 오히려 화끈한 성격의 이재명 대표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원래는 그런 거죠. 답답한 문재인. 근데 더 답답한 이낙연은 싫으니까 사이다 이재명. 예를 들어 이런 정서가 있었다고 한다면 꼭 정서의 문제일까? 물론 너무 신중했던 문재인 리더십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죠. 그런 건 분명히 이제 평가하고 아쉬운 부분이 없는 건 아닌데 개혁은 조금 더 그렇게 더 했어야 된다. 더 개혁적이지 못했다라는 단어로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은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좀 근데 뭐가 문제였고를 조금 더 그 성찰하는 그런 좀 개혁안이나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인사. 하이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인사가 망사할 때 인사. 법원 인사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경판 기준으로 보면 뭐 4년 있다가 지방에 4년 있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이제 남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어쨌든 서울 있다가 뭐 목포를 가든 뭐 창원을 가든 갑니다. 네. 가죠. 근데 검사는 잘 나가는 검사는 소위 천안 이남을 거의 안 가거나 그런 엘리트 검사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지방 갈 때도 지방으로 가야 되는데 법무부 파견으로 돼 있고 뭐 이렇게 과천에 있고 그다음 서초동에 있고 거의 뭐 가도 예를 들어 경상도 치시면 부산 잠깐 있고 거의 뭐 이렇게 있는 엘리트 검사의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법원 시스템은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법원 시스템에서는 뭐 이렇게 천안 이북으로만 있는 시스템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얘 잘해? 써. 올려. 뭐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또 라인이 되고 근데 이제 잘하는 검사들이 확실히 있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쭉 커가지고 특수통이 되고 이제 그게 권력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로얄 로드가 있는 거예요. 있죠. 네. 그리고 편법을 쓰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그 문제가 뭐였냐면 서울중앙지검으로 다 파견 보내가지고 사람 이빨이 나서 성남 이런 데서 구멍 슝슝 난다는 거였잖아요. 말하자면 검사 총정원이 묶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문제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게 무슨 검찰 개혁이냐, 뭐 검찰에도 힘 실어주냐, 있는 연력으로 그냥 열심히 해야지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그렇게 보면 검찰의 인사를 법원 인사는 조금 더 그러니까 뭐랄까 재량이 좀 적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뭐 다른 방법은 있죠. 뭐 특허법원은 대전에 있는데 뭐 특허법원은 서로 가려고 하는 것만은 아니니까 손들어서 좀 간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조금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만들어 놔서 뭐 이제 측근을 만들고 뭐 하고 뭐 이런 좀 인사 그런 그거를 좀 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검찰도 자기네가 준사법기관 뭐 얘기하고 막 얘기하면서 법원 인사처럼 우리도 청와대에서 건들지 말라 인사를. 그것이 우리의 독립성을 지키는 길이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민주적 통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민주적 통제가 지금 오남용 된 거 아니냐? 정치 검찰이 넘쳐났으니 오히려 검사의 독립성을 세줘야 되는 게 그러니까 진짜 내추럴 본 검사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오히려 정치권이 계속해가지고 조직 다 베려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모든 공무원들이 그 얘기를 하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거 완전히 100% 일리도 없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 말 그대로 쫓을 수는 없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로얄로드 이건 없애고 그냥 뭐 과천 서울중앙지검에 있다가도 네가 뭐 저기 어디야 뭐 어디 해남지청에 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들라도 좀 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근데 그런 얘기를 개혁안에 쓰는 걸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검찰개혁 10대 과제에 검찰 인사 방식에 로얄로드 잠깐 얘기 나오긴 했었는데 그게 프라이어티 있게 나온 적이 없다고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검찰을 가끔은 도구로 쓰려고 하는 욕망을 자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와도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현실적인 개혁안들이 좀 또 필요한 거 아니냐.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개혁안 이런 고민이. 그러니까 내가 도구로 쓰면은 결국은 남도 도구로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아예 차단을 해버리고 대신에 검찰이 검찰만을 위해서 사는 길 이것도 없애버리고 검찰이 검찰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도구와 길이 뭡니까? 자기들이 권한을 일단 자기들 자체만으로도 막중하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공중분해 시켜버리고 뭐 이렇게 얘기가 가는 거죠. 검찰개혁 제일 쉬운 길은 이제 우리 모두 죄를 짓지 말자. 네? 착하게 살자. 그럼 검찰이 뭐 재벌 너희 말이야. 자꾸 뭐 편법 증언하고 말이야. 뭐 이런 거 좀 하지 말라고. 뭐 예를 들면 돈 봉투 뿌리고 말이야. 이런 거 하지 말고. 인사청탁하지 말고. 그러면 뭐 검찰이 힘이 없으니까
개혁할 것도 없지 뭐. 검찰이 힘이 없는데. 죄를 안 지면 된다. 죄를 안 지면 된다. 내가 볼 때는 우리가 태어난 게 죄인 것 같아요. 태어나지를 말았어야 된다. 왜 태어나가지고 지구를 괴롭히고 우리 각자 서로를 괴롭히고 왜 이렇게 사는가. 방송을 그만해야 되겠다. 예? 오늘 2시간 반이나 했네. 뭐 글쎄 그건 난 모르죠.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네, 네. 예. 여하튼 또 입금자가 있나 보네. 네. 예. 그래서 개혁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뭐지? 혁명은 백지의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개혁은 유화입니다. 있는 그림에 덧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 걸립니다. 얘가 잘못 칠해놨네? 다른 색깔로 계속 칠을 해가지고 덮어가지고 다른 그걸로 하다 보니까 원래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좀 어려워요. 그리고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사실 어렵고 실패 확률도 많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개혁이라는 건 제 생각에는 성공시키는 것보다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나라는 실패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죠. 모든 개혁을 제로 베이스로 되돌린 다음에 그것을 퇴행을 시킨다. 근데 그 부분은 정치가 감당해야 될 영역이거든요. 그걸 뭐 어떻게 제도로 그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치가 감당해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그 정치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 백래시를 막고 다시 개혁을 지켜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일본 축구가 축구 발전을 위해서 몇십 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네. 유소년부터 쭉 이렇게 갔잖아요. 지금 한국 축구 비우순 당한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프라 완전 처음에 안 나오는데 그걸 그냥 쭉 밀고 나간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야, 이 기술 축구는 아니지. 박종환의 정신력 축구야 이러면서 또 뭐 타령탑 바꿨다가 아니야 외국계로 가자 이렇게 했다가 또 아니야 역시 인맥이지 뭐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제가 스포츠 모르지만 일본 사람들하고 사고 방식이 다른 게 일본은 우리가 축구를 자꾸 진다. 아시아에서도 진다. 이건 용납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일단 축구라는 놀이를 우리나라 이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게 만들어야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라에서 막 투자를 막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뭘 깔고 유소년 축구 그 교육 뭐 이런 거를 막 활성화를 막 시키고 여기서 가능성 있는 애들을 막 유학을 막 보내고 그냥 막 그런 거를 다 해가지고 그리고 뭐 야구 하는 거 보세요. 그거 뭐 미친 사람들처럼 하잖아요. 그거를 막 시켜가지고 단계 밟아가지고 그 단계를 밟을 동안은 성적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는 치욕을 견뎌가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것만 내봐라 이러면서 결국은 궤도에 올렸을 때는 이제 우리가 왕이다 이렇게 가는 데가 일본이고 그쵸. 우리는 뭐냐 알아서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알아서 해라. 내가 왕이다. 아니 뭐 알아서들 해. 부모가 알아서 자기 돈 들여가지고 소득민을 키우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 김준우 축구 선수 만들고 축구 선수 뭐 되다가 안 되면 그 이제 손해 그 실패의 기회비용 자기들이 다 알아서 감당하고 그렇죠.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이제 그 스포츠 자녀를 둔 분이 있잖아요. 오늘 통화했습니다. 야구 선수 아버지가 있잖아요. 완킴. 그분 말씀 들으면 얼마나 슬픈지 압니까? 그 한국에서 그거 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앞으로 5, 6년간 주말이 없을 겁니다. 눈물이 막 나요. 그렇게 해서 그 한국이 신기한 나라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각자 도생해가지고 어떻게든 해놓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거를 뭐 월드컵 4강을 하고 뭐 이렇게 한 건데 그게 근데 과연 지속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지만 몇십 년째 하고 있어. 뭐 어떻게든 해내고 있다 이 사람들을. 하지만 민중은 강력한 저출산으로 심판하고 있다 구조를.